지금 긴기림의 비평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보드 상에서 1차 과제 점수와 중간고사 점수가 공지되었고 재검토 요청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블랙보드를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긴기림의 비평문이 우리 강의 계획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진행을 한다면 시의 모더니티가 첫 번째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부교재 파일 손으로 쓴 숫자 밑에 아래쪽에 손으로 쓴 숫자 페이지로 보면 26쪽에 있습니다. 시의 모더니티, 그 다음에 30쪽에 있는 새 인간성과 비평정신, 그 다음에 33쪽에 있는 기교주의 비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교주의 비판의 중간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 기교주의 발생의 환경, 두 번째가 순수시 34쪽입니다. 세 번째가 형태시,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기교주의 발생의 환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제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나 하면요. 긴기림의 문학과는, 비평과는 항상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그러니까 영원불변한, 즉 시대적 개념 맥락에서 벗어난 문학과 예술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문학도, 리얼리즘 문학도, 낭만주의 문학도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혹은 배경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의의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때그때마다, 각 시기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왜 기교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이 평론을 1935년 2월경에 조선일보에 발표했나 하면요. 30년대 초부터 모더니즘을 수용해서, 서구 모더니즘을 수용해서 이미지점 시라든지 시운동이라든지 아방가르드, 다양한 서구 현대 예술, 문학과 예술의 흐름을 치사선택해서 받아들였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게 시의 모더니티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던 걸 약간 복습인데 다다이즘 같은 것은 비판했어요. 그죠? 말초적 신경이고 태폐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을 이제 옹호하기 때문에 지성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시적 감각, 프리미티브한 감각도 옹호했어요. 그죠? 그것이 독특한 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상충되는데 그것을 동시에 긍정했다는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하고요. 또 미래주의적인 경향, 기계의 아름다움, 기계의 미, 그죠? 그리고 속도, 현대 문명, 문명의 어떤 질서를 긍정하고 수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문명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거리의 소음도 시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934년경부터 이제 34년 경부터 이제 35년 2월인데 지금 이 글을 발표하는 시기가 자기가 주도했던 그 한국의 모더니즘 시 운동이 기교주의로 흘렀다. 즉 사상, 이념, 시대 정신 이런 걸 놓쳐버렸다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30년대 초에는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34년, 35년경에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논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는 건데 기교주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기교주의 발생이 이게 한국의 시망, 한국의 문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문학의 흐름 속에서, 그렇죠? 세계 시의 흐름 속에서 이 기교주의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기림은 한국 문학을 항상 세계 문학의 흐름 속에서 같이 생각했다는 점에서 현대 비평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읽어보면 배울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문학을 공부하더라도 세계문학을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세계문학 속에 한국문학 아니면 한국문학의 세계화, 그죠?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이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우리도 세계문학의 중심에 진입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죠? 이전에는 우리가 수용자 입장에 처해 있다가 이제는 전파자 입장이 되었고 한강의 작가의 노벨 문학상 이전에도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김혜순 시인이라든지 박상영 작가라든지 뭐 황석영 작가라든지 이성우, 그죠? 이청준, 이문열 이런 작가들이 작품이 번역이 되어서 세계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과정에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된 것이니까 우리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관계를 항상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교주의 발생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우선 기교주의 발생의 환경에 대한 간단한 소묘에서 시작하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시적인 사고나 감정은 만인에게 속한 것이다. 시인의 특권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설은 문학의 한 형태로서 더 많이 감상될 수 있도록 되었고 시는 더 많이 자기 표현에 이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얘기가 뭘까요? 이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사태의 결과로 조선은 많은 시를 쓰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 환경과 시대가 던져주는 우연의 혜택으로 몇 사람은 다행히 시인이라고 불려줄 수 있었다. 시적 사고와 감정은 감수되고, 감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감수성 할 때 감수, 수용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감수, 소유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함축의 우열의 차가 생긴 것은 물론이다. 그렇죠? 그 감수되고 소유되는 방식이 이제 수용 과정인데, 그래서 천재의 활동을 위한 기회가 있다. 이 천재란 얘기가 여기 등장하네요. 원래 천재란 말은 낭만주의 문학 이론인데 문학관에서 나온 것인데요. 아무튼 시인을 구별하는 것은 비범한 표현력이다.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 천재에 이르는 세 단계를 아주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평범한 시적 사고나 감정을 소유한 사람. 두 번째는 시적 사고나 감정은 가졌으나 평범하지 않은 거죠. 높은 사고나 감정을 가졌으나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 세 번째는 사고나 감정도 뛰어나고 표현력도 뛰어난 사람. 이제 세 번째가 시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1번, 2번은 시인의 천재적 시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상과 감정도, 사고나 감정도 웃어야 되지만 표현력도 웃어야 된다. 이건 너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제 감상이란 말을 하면서 거기서 구식 로맨티시즘의 실현이다라는 말을 해요. 역시 아직도 낭만주의, 이전의 낭만주의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를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번역하면 감상적 낭만주의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감상적 낭만주의 문학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 영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낭만주의에 대한 지금 일종의 요약을 하면서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3페이지 오른쪽 마지막 줄에 이러한 혼돈 속에서 진정한 시적 자각, 여기 시적인 사고와 형상의 자각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다는 거의 4분의 1세기라는 긴 시간을 요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25년이죠. 4분의 1세기면. 1세기가 100년이니까 25년 정도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낭만주의를 통과하는 시간이요. 그 다음에 신시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순수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태시가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순수시를 보겠습니다. 상징파에 의하여 그렇게 존중되었던 시의 음악성은 이랬어요. 상징주의 시인들이 이제 보통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을 얘기합니다.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이런 유명한 시인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 상징주의 시인들은 음악성을 존중했죠. 그러니까 낭만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20세기적인 모던한 시는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상징주의 시가 낭만주의 시를 현대 모더니즘 시 혹은 이미지즘이나 아방가르드 시로 연결시키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 시는 감정을 중시했는데 상징주의 시인들은 감각을 중시하고 또 음악성을 중시했어요. 음악적 요소를요. 여기 월트 페이트가 나옵니다. 월트 페이트라는 사람은 유미주의 작가인데 모든 예술은 항상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 음악이 가장 순수한 예술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음악성을 추구하는 이 경향이 낭만주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현대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순수시의 흐름이 발생한다. 그것은 상징주의가 가교 역할을 했다. 지금 이 서구 시의 역사적 전개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시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구 현대시의 전체적인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교주의화, 그죠? 기교주의 발생의 환경입니다. 이게 세계 문학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한국 문학도 모더니즘 시 운동이 발생하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전체적으로 서구 시가 보여줬던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즉 뭐예요? 순수화 경향. 그래서 기교주의가 되었다. 뭐가 자꾸 생략돼요? 사상, 이념, 혹은 시대정신. 이 내용이 자꾸 빠진다는 겁니다. 형식화돼 가니까, 기교주의화돼 가니까. 그게 이제 서구에서의 흐름을 이미 미리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시의 순수화 경향과 상당히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여기 언급해요. 월트 페이트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는 에드가 앨런 포입니다. 미국의 작가이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가 이 상징주의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포도 등장합니다.
음악이 유쾌한 이념과 결합되었을 때 그것이 시다. 음악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고, 크게 보면 이제 지금 다 순수 시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버트 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평가예요. 브레몽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서구의 이 순수 시 흐름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다 여기서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34쪽 오른쪽 위에 보면요, 이론상으로 서로 이렇게 영국이 선배라는 것을 확인시키려 애썼다. 불란서에 있어서의 이 순수시의 주장이 한때 불시단이 포에 열광적으로 경도했던 사실과 포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상징주의 시에. 미국의 작가이자 시인인데, 시로는 애너벨리라는 유명한 시가 있고, 소설도 상당히 선구적인 소설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고양이라는 소설도 있고, 상당히 스릴러, 요즘 유행하는 그 탐정 소설, 이런 것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가요. 그 다음 형태시입니다. 자, 순수시와 형태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 기교주의 이 흐름의 환경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세요. 김기림이 시를 언어의 건축학적 설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모더니즘 이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낭만주의 시인들은 시를 감정의 자발적 분출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낭만주의 시의 일종의 모토인데, 이때 감정은 영감에 해당됩니다. 천재들의 영감,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거, 분출하는 거. 그런데 이 모더니즘 시 이론, 물론 서구에서 발생한 걸 수용한 것이죠. 김기림이 이걸 낭만주의 시의 이러한 특성을 자연 발생적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발생이다. 인위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모더니즘 시의 원리는 제작의 시다. 제작,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된 문학에 대한 그죠? 두 이론이죠. 문학이 자연 발생이냐,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냐, 계획이 들어간 것이냐, 예술가의 그죠? 노력과 계획과 자기성이 들어간 것이냐. 그러나 이제 다 입장이 다르지만 모더니즘은 이걸 제작이라고 생각하고, 낭만주의와 이제 대비를 시킵니다. 또 하나는 그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뭘 고려해야 되나 하면, 시의 경우든 뭐 다른 장르의 경우든 문학은 언어로 창작을 하는데, 언어의 건축학적 설계에 입각해서 시는 시를 쓰고 소설가는 소설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건축학적 설계가 뭘까요? 건축을 하려면 재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재료를 그죠? 건축 공법에 맞게 하중도 견디는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설계에 의해서, 그죠? 공학적 설계에 의해서 건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건축을 이루는 것처럼 구성 요소들의 결합으로 본 거예요. 시는 언어의 구성 요소들의 결합이에요. 그 언어가 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크게 음은 소리입니다. 형태, 그 다음에 의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소리, 형태, 의미예요. 이게 건축학적 설계에 의해서 이게 결합이 되면 좋은 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뭐와 뭐가 형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미에 해당되는 게 내용이고요, 그죠? 이게 아까 이제 부족하다고 김기림이 반성했던 뭐예요? 사상, 그죠? 시대 정신, 뭐 이념,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의미에 속하는 것인데, 형태에 속하는 게 뭐예요? 음을 가장 중시해서 시를 쓴 게 순수시, 그게 음악성을 중시한 순수시 운동이고, 형태를 시에서 언어의 형태를 가장 중시한 게 바로 형태시 운동, 형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시와 형태시 두 개를 지금
중간 제목으로 놓고 서구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서구 현대시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부교재를 잘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안 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준 거예요. 이 파일을. 이 파일은 이제 전집에서 우리가 김기림, 이마, 박용철 전집에서 공부하는 걸 포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론들을 다 스캔한 것이니까 이것을 이게 이제 이 파일 제공을 하지 않으면 전집을 각자가 다 구해가지고 수록된 평론을 읽어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파일을 그래도 잘 지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보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 이제 형태시 보겠습니다. 시에 있어서의 음악성의 고조는 시의 본질은 시간성에 있다. 자, 음악의 원리는 시간성이죠. 회화의 원리는 뭐예요? 공간성입니다. 공간예술이죠. 음악은 시간예술이고요. 그래서 시는 음악성과 회화성, 다른 말로 하면 시간성과 공간성을 다 가진 예술이죠.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순수시 운동은 음악성을 중시한 것이고 형태시 운동은 공간성을 중시한 것입니다. 형태시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의 언어가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 시각적 효과를,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시는 서구 시인들도 많이 구사했고 한국의 시인들도 많이 구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로 이번 학기에 공부한 김종삼의 돌각담 같은 작품이 형태시라 그랬죠. 왜? 언어의 전체적인 외양이, 외모가, 형태가 돌각담 모양을 가지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작품을 염두에 두면 김기림이 모더니즘 시는 제작되는 시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왜? 그게 자연 발생적인 언어의 표출이 아니죠. 고도로 계획된 건축학적 계획에 의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형태만 단순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앙장범앙, 시행 엇갈림, 엇붙임을 통해 가지고 호흡과 의미의 엇박자에서 나오는 교묘한 효과까지 만들어집니다. 분석을 깊이 해보면, 세밀하게 해보면 그런 것까지 분석할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형태시에 해당됩니다. 즉 시는 음악성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회화성의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미학에서 출발했다. 이게 바로 입체파 운동이다. 입체파라고 하는 이제 문해사조는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흐름이라는 뜻이죠. 문해사조. 그러니까 이때 문학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술 전반이 이 문해사조에 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입체파 운동, 이것은 회화에서 중심적으로 일어났죠. 그렇죠? 입체파. 너무나 잘 아는 피카소의 입체파 회화를 보면 이건 사실주의 회화하고는 다르죠. 인물을 그리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본, 여러 각도에서 본 그 인물의 모습을 조각을, 그죠? 파편적인 조각을 다 갖다 붙여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큐비즘입니다. 사실은 큐비즘의 원리는 몽따주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몽따주 혹은 이 큐비즘, 입체파 방식을, 원리를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이것이 바로 형태시와 입체파 운동이 연관되는 어떤 지점이다. 보다 적절하게 말하면 인쇄술의 시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인쇄술이 없으면 이걸 만들어낼 수 없죠. 왜? 시가 활자가 인쇄되지 않으면 이 형태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죠? 이전에는 인쇄시가 언어로 된 시가 인쇄로 종이에 이렇게 인쇄되기 전에는 이 형태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때는 그냥 노래였으니까. 시 자체가 음악이자 노래였으니까 시는 노래의 가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음악성만 있었던 것이죠. 이제 형태 미학까지 이제 갖추게 된 것이 이제 인쇄술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아폴리네르 콕트, 지면에 활자를 배열해 놓는 거, 포멀리즘, 이게 형태주의죠. 그래서 번역하면 포멀리즘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태주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러 서구의 작가들 다 조금씩 인용합니다. 그만큼 김기림이
뭐 깊이 있게 세계문학, 즉 서구 문학을 이해한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상당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서구 문학을 흡수했다. 여기 뭐 인용되고 있는 서구 문학가들과 이론가들 이름만 해도 엄청나죠. 이 짧은 지면 속에서. 그 다음에 초현실파도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초현실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4쪽 오른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초현실파는 일찍이 시에 있어서 주제의 포기를 선언하였다. 이거는 좀 너무 가감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초현실주의 문학도 주제가 있죠.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무의식 혹은 환상의 세계를 그리는 여러 화가들도 있고 문학가도 있고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정신분석적 방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예요? 자동기술법. 이게 이제 바로 초현실주의 문학예술 창작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자동기술법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그 흐름을 보통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때, 언어든 뭐든 자기 내면을 바깥으로 표현할 때 의식의 검열 장치를 거쳐서 표현이 됩니다. 언어가 대표적인 것이죠.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내 불투명한 무의식의 세계를 투명한 의식의 세계의 걸름망을 거쳐서 그것을 정리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감정이나 뉘앙스는 불투명하고 희미해도 그걸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이성의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말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말하는 거죠. 그 정신 차리지 않는 상태, 이게 자동기술법입니다. 꿈속의 세계 혹은 잠속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연상의 효과를 연상작용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 이게 자동기술법이거든요. 그걸 이제 통해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정신을 안 차려야 되죠. 비몽사몽간에 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잠결에 시를 쓴다든지 술을 마시고 시를 쓴다든지 뭐 여러 방법을 썼겠죠.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모더니즘 소설, 현대 20세기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적인 창작 방법하고 이게 연결됩니다. 뭐예요? 제임스 조이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프랑스의 프루스트, 그죠? 그러니까 이 작가들 공통점은 어떤 소설을 쓴 거예요? 그 기법이 바로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때 의식의 흐름이란 기법이 사실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고 무의식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흐름이란 말로 썼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라는 그 유명한 창작 기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이나 대표작이 율리시즈죠. 그 엄청나게 방대한 작품, 장편 작품인데 스토리, 줄거리, 구성, 소위 말하는 우리가 리얼리즘 소설에서 말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같은 그런 뚜렷한 서사 구조가 없습니다. 꿈속을 그냥 헤매는 거죠. 그죠? 의식의 흐름 속에서. 그게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그 다음 프루스트. 대표작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것도 대작인데, 프랑스 작가 프루스트의 작품. 현대 소설, 서구 현대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하는 세 작품이 공통적으로 지금 다 시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자동기술법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의 포기를 선언하였다는 말은 조금 너무 과장된 말 같아요. 왜냐하면 무의식을 표현함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명히 의미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그죠? 욕망,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내면적 요소들이 투명하진 않지만 불투명하고 희미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상, 주제, 의미 이런 것보다는 뭐 역시 여기 얘기하는 형태,
혹은 예술성 이걸 더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간 이분법이 있습니다. 김기림의 논리 안에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5쪽으로 가서 자, 이 근대시의 이러한 조류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시가 이렇게 흐름을 가져온 것이 현대 시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하고 보세요. 공통된 순수화의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내용, 사상, 시대 정신보다는 음악성과 회화성 같은 순수주의에 흘렀다. 그런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단순히 현상만 얘기하면 그거는 좋은 비평가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파헤치는 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세계 정세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각 문명의 발전, 이것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 사상이 구라파니까 유럽입니다.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신을 붕괴시켰다. 종교를 붕괴시켰다. 이것도 지금 이 서구 현대시의 이러한 순수화 경향의 원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신은 드디어 잔인한 과학의 해부대 위에 비밀의 의상을 벗기고 나체 그대로 해체당하였다. 자, 그러니까 근대 문명, 과학 문명, 두 번째는 종교로부터 벗어난 유럽인들의 이 내면, 이것이 이제 다 이 순수화 경향의 원인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상당히 이제 거시적인 조망을 하면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대목이 이제 김기림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소설이나 산문의 협의에 대항하여 시는 그 자체의 독자성을 주장하여 했다. 이 말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소설이나 산문과 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20세기가 이후에 더 독자들은 소설이나 산문을 가까이 하고 시는 멀리 한다는 겁니다. 시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는 더 고립되겠죠. 자, 소설가보다 시인은 더 고립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더 독자와 호흡을 하지만 시는 이제 갈수록 독자가 외면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존재 근거를 찾기 위해서 대중화하거나 아니면 더 전문화돼야 돼. 더 시의 본 모습을, 원래 모습을 찾아야 되겠죠. 그 둘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의 대중화. 이것은 뭐 좀 쉬운 시를 쓰고 독자들이 재밌어 하는 시를 쓰고 이런, 사실 한국에도 그런 시인들 있죠. 외국에도 있을 거예요. 대중시를 쓰는 사람들. 그러나 시가 그렇게 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더 고립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시의 순수화 경향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의미 같은 거, 그죠? 내용 같은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걸 중시하지 않고 더 예술성에 더 침잠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3번 이해가 되나요? 산문과의 구분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고, 더 본질에 더 입각하기 위해서 시가 더 순수화됐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석이에요. 1번, 2번은 좀 거시적인 분석이고 3번은 문학 내부에서 장르끼리의 그리고 독자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4번은 시인은 한 시대 이전의 조상들이 세워놓은 가치의 체계에 무조건하고 신뢰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전통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4번은 전통 부정. 그래서 이제 시가 더 이제 이 순수화 경향, 다른 말로 하면 기교주의 경향으로, 형식주의 경향으로 흘러갔다. 자, 5번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조화와 충실한 인간성을 잃어버린 공소한 현대 문명 자체의 병적 징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예술성만 추구하고 순수화되는 이 시의 경향이 현대 문명이 병적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입증해 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사례는 한국의 시인 중에서 이상을 보면 돼요. 이상의 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난해해지고 때로는 문법도 맞춤법도 벗어난 띄어쓰기도 하지 않은 그런 시들도 쓰고 숫자를 막 갖다 넣고, 그죠? 이상한 시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순수화, 다른 말로 형식 혹은 기교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인데 그게 왜 나타나냐? 현대 문명의 병적인 요소. 현대 문명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상이라는 시인이 몸으로 보여준다. 자기 몸도 폐병이 걸리지만 시도 마치 폐병 걸린 시처럼 그런 형태로, 그렇죠? 질병을 가진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몸소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5번째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 시만 그렇지 않고 세계 시의 흐름이 이렇게 된 이유가 5가지나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는 세계 정세의 변화도 있고 근대 문명의 압력도 있고 종교로부터의 벗어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김기림이 세계문학 전체를 보면서 한국 문학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여기 외국인 학생들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중국 시나 일본 시에 이 김기림의 이 생각을 한번 대입해 봐도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시가 어떤지, 일본의 현대시가 어떤지. 그래서 세계문학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기교주의로 흐른 이유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글의 목적은 이렇게 돼 온 것이 세계 시의 흐름이자 한국 시의 흐름인데 이제 반성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그게 사실은 최종 목적이죠. 그 과정을 지금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쪽 왼쪽에 밑에서 6째 줄 보세요. 그런데 근대시의 이러한 순수와 경량은 항상 기교주의의 방향을 더듬어온 것은 주목하니 만합니다. 자, 순수와 다른 말로 하면 형식화, 그죠? 내용과 거리를 두니까요. 형식주의.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기교주의의 경향을 발휘한다.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기교주의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왜냐하면 기교주의라는 말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주목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시의 가치를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체계화하려고 하는 사상의 근저를 둔 시론을 지적한 것이다. 이랬어요.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기교주의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죠. 기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림이 기교주의란 개념을 쓰면서 이미 시를 기술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임하의 비판을 통해서 이제 논쟁으로 벌어지고 박용철이 개입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논쟁화되고 나중에 박용철이 이 기교주의란 말에서 출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기교라는 말 대신에 기술이란 말로 써야 된다, 바꿔 써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게 기교주의 설의 허망입니다. 기교주의 설의 허망. 근데 여기 기술이란 말을 김기림이 먼저 썼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접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논쟁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점이 상당히 임하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그러나 반드시 이 논쟁이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 굉장한 의미를 한국 현대 비평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거치면서 김기림은 김기림대로 자기 방향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음 자기 비판했던 그 방향대로 계속 갑니다. 전체성의 실론을 향해서 가고요. 이만은 자기가 논쟁이 끝나고 나서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부족한 점들을 더 보충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탐구도 해요. 왜? 자기 이론에는 언어에 대한 그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기림이나 박용철에 의해서 비판받았던 지점에 대해서 자기도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자기 비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자기 비평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보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평론을 몇 개 씁니다. 논쟁이 끝나고 나서요. 그런 식으로 생산적인 면도 있었죠. 자,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낡은 예술을 위한 예술론이라든가 이스테티시즘, 미학주의라는 뜻입니다. 혹은 예술지상주의. 다 비슷한 말인데 예술을 위한 예술, 그죠? 미학주의, 그 다음에 예술지상주의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 일변도, 그죠? 내용, 사상, 이념은 다 버리고 예술 일변도의 순수한 예술성만 추구하는. 우리 김종삼 씨 이번 학기에 공부했으니까 김종삼 씨를 예술지상주의다, 순수 예술파 시인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선행 그 연구들의 평가가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니까 김종삼 씨의 그러면 의미는 없느냐?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주제의식은 없느냐? 내가 발견한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이 내려주는 그 은총을 시인으로서 단지 자기는 배달부에 불과하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시를 겸손한 마음으로 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물론 예술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날빛은 회화적 상상력이고 풍금소리는 청각적 상상력이니까 음악적 상상력이니까 회화적 상상력과 음악적 상상력, 이거야말로 지금 그 김기림이 얘기하고 있는 뭐에 해당돼요? 하나는 순수시 경향, 그건 음악성이고, 하나는 형태시. 그래서 이제 돌각담 같은 시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술성이 엄청나게 비중을 두고 쓰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굳이 뭐 종교로 기독교라고 딱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하늘과 땅의 관계, 그죠? 거기서 하늘이 내려주는 어떤 은총과 같은 그것이 예술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지상의 인간들은 그것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돌탑을 샀듯이, 바벨탑을 샀듯이 계속 사타가 결국은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고 만다. 세 번째, 벽돌이, 그 돌각담이 비는 거죠. 비는 그런 모습밖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절대적 종교적 절대의 은총을 영원하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시상의 존재가 가지는 어떤 비극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시의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밝혀내는 것은 이 김종삼 시가 단순한 예술지상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내가 반론을 한 거죠. 선행 연구자들이 너무 예술지상주의라는 쪽으로만 미학주의다, 예술지상주의자라고만 얘기하니까요. 지금 이제 김기림이 지금 30년대 중반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그거 비슷한데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시 운동을 한 5년 동안 해왔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 우리가 너무 기교주의를 흘렀다. 너무 예술성으로만 흘렀다. 너무 음악성, 회화성으로 흘렀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5쪽 오른쪽으로 가면요. 조선에 있어서의 기교주의 혹은 시의 순수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도입니다. 시도 등은 물론 한 운동의 형태를 갖춘 적도 없고 그렇게 뚜렷하게 일반의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였다. 이제 자기가 주도한 그 모더니즘 시 운동을 이렇게 이제 약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년대 전반기를 통하여 이것을 개별적으로는 얼마간이고 지적할 수 있고 또 경향으로서 추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기운이 유래하는 내부적 동기에 대해서 이미 말했고 전술한 선진 제국의 새로운 시 운동의 영향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시의 흐름도 이미 얘기했고 이것이 한국만의 흐름이 아니고 전 세계 문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도 얘기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김기림의 안목이 보통 비평가들보다 상당히 안목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중요한 사실 이 글의 가장 주된 목적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잠깐 근대시의 발달에 있어서 특징이 되는 기교주의와 시의 순수 운동에 대해 간단한 비판을 시험코자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한계의 혼돈한 상태는 물론 그 자체가 야만한 것이다. 그러나 음악성이나 외형 같은 각각의 기술의 일부면에 지나지 않는 것을 추상하여 고조하는 것은 시의 순수화가 아니라 일면하다. 그죠?
건축학적 설계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언어의 소리, 형태, 의미 이 세 개가 다 종합이 돼 건축이 성립되는데 어느 하나만 지금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화가 아니다. 말은 순수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편향화됐다. 일면화됐다. 사실은 이 편향화란 말을 30년대 초에는 누구에게 썼나 하면요. 카프 문인들에게, 이 말을 중심으로 한 카프 문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모더니즘이 출발했어요? 편내용주의다. 내용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편내용주의다 라고 하면서 카프 문학을 비판했고요. 리얼리즘 문학을 비판했고, 또 뭐라고 하면서 낭만주의를 비판했어요? 감상적이다. 그죠? 감상성에 머물렀다.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면서 비판했어요. 감상적이다. 하나는 편내용주의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편향됐다고 이제 자기 반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이 강하게 자기 비판까지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기술의 일부면만을 부조입니다. 부조 하는 것은, 부조는 조각할 때 이렇게 양각으로 새기는 거, 그죠? 반대는 음각으로 새기는 거 있죠, 그죠? 이게 부조는 아무튼 조각의 개념입니다. 부조. 기술의 일부만을 부조하는 것은 확실히 명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명확해지죠. 왜냐하면 순수시, 음악성으로 완전히 가거나 형태시, 회화성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보기에는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시의 기술의 일부면에 거쳐야 할 것이다. 전체로서의 시.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로서의 시 개념이 나옵니다. 기교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이제 전체로서의 시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이제 필요해요? 그동안 놓쳤던 내용, 의미, 주제가 필요한데 그걸 다른 말로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사상이라고 말하거나 이념이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로서의 시는 훨씬 그러한 것들을 그 속에 통일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가치의 체계다. 그래서 20세기의 시 속에는 분명히 파괴 요소가 있었다. 다다와 같은 파괴적. 여기서도 다다를 또 비판합니다. 다다가 앞에서는 말초적 신경이다. 태폐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는데 여기도 비판을 또 합니다. 다다를 파괴적 어떤 요소가 있었다. 초현실주의도 그 파괴의 면을 어느 정도 상속해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이제 왜냐하면 초현실주의가 다다이즘의 연장선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파괴적 속성이 있다. 우리는 이제는 전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다나 초현실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은 시를 여러 부면에서 해체하였으며 해체를 지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필경에는 시의 일면화를 현상을 결과한 것이다. 이어쿠는 순수시는 음악 속에, 형태시는 회화 속에 각각 시를 상실해 버리고 말지는 않았을까. 근대시의 순수화 과정은 시의 상실의 과정인 느낌이 있다. 굉장한 반성이죠. 전면적인 반성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해온 걸 자기가 반성하고 있다. 이미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시도 심층적으로 읽어야 되고, 비평도 좀 깊이 있게 읽어야 돼요. 너무 겉으로만 읽으면 표면적인 것만 캐치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이미 그 역사적 의의를 잃어버린 편향화된 기교주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의의란 말이 중요해요. 30년대 초에는 역사적 의의가 있었는데 지금 34년, 35년경에는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역사적 의의를 잃어버렸다. 자,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역사적 관점의 판단이에요. 김기림의 문학 비평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글이 바로 이 기교주의 비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한 전체로서의 시에 종합되어야 한다. 이 문장 하나가 이 글 전체의 요지문입니다. 이 문장. 역사적 의의를 잃어버린 편향화된 기교주의는 한 전체로서의 시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이 글 전체의 요지문입니다. 압축적으로 이 한 문장이
압축하고 있죠. 그것은 한 조화 있고 충실한 새 시적 질서의 지향이다. 전체로서의 시는 우선 기술의 각 부면을 그 속에 종합 통일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기교라고 비판했던 그걸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적인 면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뭐예요? 음악성, 회화성입니다. 그죠? 순수시, 형태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뭘 여기다 결합해야 돼요. 그 속에 종합 통일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체로서의 시는 그 근저에 늘 높은 시대 정신. 자, 시대 정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이제 내용이죠. 시대 정신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시대 정신을 찾아냈죠. 시대 정신이 어찌 보면 이 내용에 해당된다. 새롭게 찾아낸 것이 시대 정신이다. 시대 정신. 그리고 그것은 공간적 현식이라고 한 게 아까 건축학적 설계입니다. 언어의 건축학적 설계. 자, 이것 다음에 이제 논쟁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김기림의 평론은 시와 현실인데, 처음 발표했을 때, 조선일보인가요? 발표했을 때, 제목은 시에 있어서의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36쪽에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기교주의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발표하는 시점은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이죠. 정확한 이름이요. 그리고 이걸 평론집에 수록할 때는 시와 현실 이렇게 간략한 제목으로 바꿨어요. 같은 글입니다. 제목만 바뀐 거예요. 시와 현실. 이마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기교주의 비판이라는 글이 35년 2월경에 조선일보에 발표되고 35년 12월에 임하가 1년 시단 총평을 하면서 담천하의 시단 1년을 발표하죠. 그리고 같은 12월에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박용철이 을의 시단 총평을 쓰면서 이 세 사람이 35년에 다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죠? 박용철의 을의 시단 총평 이후에 그러니까 36년이겠죠? 그게 35년 12월에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36년입니다. 그죠? 36년 10월 이상하죠? 잠깐만요. 36년 1월이죠. 바로 직후죠, 이것도. 이마의 담천하의 시단 1년 12월, 35년 12월. 박용철의 을의 시단 총평 35년 12월. 그 다음에 36년 1월에 이게 나왔으니까 계속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마가 김기림의 자기 비판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죠. 왜? 부르주아적인, 그죠? 기교주의 시인들도 안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지지만 공통분모는 뭡니까? 현실을 도피했다. 현실을 방기했다. 현실을 벗어났다. 그런 공통분모가 있다. 엄청난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를 비판을 계속합니다. 인정하면서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박용철의 순수시 운동하는 순수시 쓰는 시인들, 거긴 또 모더니즘 시인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거든요. 이제 그쪽도 비판을 하죠. 이제 이마가 모더니즘 시인들도 비판하고 순수 시인들도 비판하니까 박용철이 거기에 다시 반론을 제기한 게 을의 시단 총평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김기림은 자기 입장이 일관됩니다. 그죠? 기교주의를 반성하고 어떻게 해요? 시대 정신을 거기에 종합해서 전체성의 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현실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자, 36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기림이 영문학자이고 교수까지 했으니까요. 상당히 지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학이 붙잡았다고 생각한 시일반.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유명한 문학 이론책이 시학이잖아요. 그 시학이란 것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문학 이론책인데 그것은 시일반, 즉 일반 이론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이론. 그 시학과 같은 시대 또는 그 전 시대까지의 시에 추상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시학보다 오늘의 시가 중요하다. 이게 뭐 모더니즘의 기본 입장이죠. 항상 전통보다는, 그죠? 전통을 존중하기보다는 현대, 새로운 것들을 찾아, 더 현대적인 것, 더 새로운 걸 찾는 것. 이게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림의 기본 그 관점이 모더니즘이니까. 그런데 이 오늘의 시조차 특정한 종류의 시뿐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우리는 우리의 시 속에 여러 개의 조류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건 우리도 인정할 수 있죠. 벌써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벌써 조류가 최소 3개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순수시, 리얼리즘시, 모더니즘시. 최소 3개는 있는 것인데 그 조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곧 서정시를 연상한 것인데 그것은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주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첫째, 형태적으로는 단시와 장시로 구분된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장시와 단시. 거기 엘리엇도 나와요. T.S. 엘리엇의 항무지가 장시죠. 스펜드의 비엔나. 이런 게 다 장시입니다. 그래서 김기림은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이 장시를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기상도라는 장시를 쓰죠. 그러니까 T.S. 엘리엇의 근대 문명 비판 시인 황무지의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시를 쓴 것이 김기림의 기상도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지만 작품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장시와 단시로 이제 형태별로 나눈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학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오른쪽 가운데입니다. 36쪽 오른쪽 가운데. 이 30년대의 전반기의 수년 동안 기교파의 세력이 시단을 압도하였다고 말한 이마씨의 말은 옳다. 이마의 말을 긍정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그 모더니즘 시 운동의 주역이었지만 자기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성의 시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인도 현실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마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교파가 시단을 압도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보충 설명을 합니다. 비록 기교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4, 5년 내 기교주의가 시단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마와 같은 리얼리즘 혹은 카프 문인들도 1930년부터 34년 혹은 35년 한 5년 동안에는 우리 한국 시의 흐름이 이 모더니즘 중심으로 흘렀다.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것은 너희도 인정할 수 있다. 이마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것이지만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거는 밝히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교파를 분류를 합니다. 기교파를 정밀하게 분류한다면 그 중에 언어에 대한 고전주의적 신념을 실론으로 한 일파가 있다. 언어에 대한 고전주의적 신념. 자, 기교파 안에서도 첫 번째는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군의 첨예한 형이상학파. 자, 형이상학파는 뭐예요? 간념시.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추구하는 시. 뭐 이런 시인들도 있다는 거죠. 기교파 안에도. 또 그보다 더 많은 사상파. 이게 우리 교재 스크린에서 살짝 요 지문은, 그죠? 요 대목은 살짝 공부하고 넘어갔는데, 이때 사상파가 이미지즘 시를 쓰는 시인들 유파를 얘기합니다. 사상이라고 할 때 이 한자를 잘 보세요. 사자가 외부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다, 모사한다.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자를 쓰거든요. 상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형상을 모사하는 파, 그러니까 이미지즘 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현실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일치한다. 요 지점은, 요 문장은 이마와 똑같죠. 이마가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이마를 그대로 사실은 이마의 입장을 수용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더니즘 시는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현실을 회피했다. 그 다음에 보들레르를 원조로 하고 근년의 초현실파에 이르기까지 불란스를 중심으로 한 근대시의 특징은, 자, 그러니까 김기림이 영문학자이고 주로 엘리어트를 중심으로 한 영미 이미지점을 적극 수용한 면도 있지만, 자기 전공은 영문학자니까 자기 전공은 영미 이미지점이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상징주의 시 운동, 그리고 20세기의 아방가르드 운동, 유럽에 여기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들레르를 원조로 하고 초현실파에 이르는 불란스를 중심으로 한 근대시의 특징은 현실을 추악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한 곳에 아름다운 시의 세계를 상징하는 데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찌 보면 약간 너무 피상적으로 서구 문학을 좀 단편적으로 이해한 면도 있어요. 이게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바로 이 대목은요. 사실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좀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 속에서 서구 시의 흐름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현실 도피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서구 프랑스 시 중심으로 서구 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자, 현실을 초월해서 아름다운 세계, 즉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것, 이게 사실은 낭만주의에도 있지만 상징주의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에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계보로 따지면 낭만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이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전개되지만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니까. 그런데 현실을 초월하고 이상을 세계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끝에서 둘째 줄입니다. 36쪽 오른쪽 끝에서 둘째 줄. 그러나 우리들 속에 현실 도피의 태도 가운데 강한 현실 정오의 감정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었던가? 이거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적어도 이 상징주의,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이러한 문학 안에는 현실을 초월하고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은 공통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현실을 정오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강렬한 의식이 있었다. 정신이 있었다. 정오의 정신이 있었다. 서양의 초현실주의자들의 그것에 필적한다는 자신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까? 우리는 좀 더 그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 안에 현실에 대한 부정의식은 부족했다라고 지금 자기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타가 났어요. 이거는 전집을 내가 스캔했는데 우리 교재에도 이거 여러분 한두 번 내가 이거 왜 지금 이 김기림이 자기 비판을 하게 됐는지 세계 문학의 흐름, 세계사의 흐름, 정세의 흐름을 얘기할 때 지금 1935년 6월에 파리에서 이 문화 옹호를 위한 국제작가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그 전집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집이 3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5년으로 고쳐야 돼요. 35년 6월에 국제작가회의에서 이게 바로 이제 세계 정세, 정치적 흐름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파시즘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거기에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을 해서 같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지금 세계사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문학과 사회주의 진영의 문학이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연합을 하는 그것이 이제
내적인 동기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이제 문학예술 원칙을 이제 제시하게 되고, 그 안에 혁명적 낭만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다시 이제 도입되고, 그 낭만주의가 뭘 동반했다고요? 휴머니즘, 그죠? 인간성. 그러니까 이전에 낭만주의하고 다른 또 새 인간성, 새 휴머니즘, 이런 걸 이제 다시 강조하게 되는 그 세계사적 흐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요. 김기림이. 지금 이 대목에서. 뭐에서 하는 거예요? 35년 1월에 발표한 시와 현실이라는 이 평론에서.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이라는 이 글에서.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것은 근대 문명의 현실을 지지하는 문학은 아니었다. 그것을 비판하고 초곡하는 문학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들의 기급하는 옹호되어야 할 문학 중에 들었을까? 그보다 국제작가회의가 대적하려는 세력이 무해무익한 가련한 카라니아로서 방임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적극적 관심을 계획한 까닭도 거기 있었다. 필자가. 저 필자는 김기림입니다. 김기림이 볼 때 이런 세계사적 정치의 흐름 그리고 문학의 흐름이 자기가 시인도 현실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주장하게 된 뭡니까? 까닭이 거기 있다. 국제작가회의의 석상에서 루이 아라공의 얼굴을 발견할지라도 제구는 도무지 놀랄 것도 없었다. 이래 얘기해요. 원래 아라공은 초현실주의자 대표적인 예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라공까지도 초현실주의자인데 이 국제작가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후의 영국의 시에서는 엘리엇의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일관해서 현실의 반영이 농후한 것은 오래전부터다. 자, 엘리엇도 현실에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엇이 사실은 영미 모더니즘, 영미 이미지즘을 대표하는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황무지 안에도 강렬한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을 비판하면서 그걸 기독교 정신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속죄하려고 하는 그런 물론 종교적 주제의식만 있지 않습니다. 서구 문화와 문학의 오랜 전통 속에서 온갖 모티브를 다 끌어내가지고 엄청나게 융합을 시켜서 이 한 편의 장시, 황무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 성경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 모든 유럽의 서구의 전통 문학과 예술들의 이 집대성이 이제 이 황무지 안에 다 녹아들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압축된 압축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주제의식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1930년대 초 발생해서 35년까지 전개되어 온 이 한국의 모더니즘 시가 이 엘리엇만한 그런 주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뭐 이렇게 지금 비교해 보면 또 반성할 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